내가 너를 죽였다. 그 말은 병실 안정적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흔들었다. 알츠하이머, 이기 진단을 받은 72세 장인 백일환.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다정한 손녀의 웃음과 정답게 부르던 며느리의 이름. 그리고 내가 죽였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잊었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단층집. 백일환은 병명을 침묵하며 받아들인 채 손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이 아가 이름이 뭐더라? 할아버지, 아린이에요. 그래, 아린이구나. 아린이가 웃을 때 마법처럼 빛나는 순간에도 일환은 자꾸만 다른 기억이 떠올라 머릿속이 흐려졌다. 며느리인 수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너무 힘드시죠? 오늘은 좀 쉬세요. 그래, 난 조금 쉬는 게 좋겠구나. 그러던 밤, 백일환의 퇴원 비용과 약값이 걱정된 수지는 병실 구석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읽었다. 그의 건강보험 내역, 카드를 확인하다 한 금액이 눈에 들어왔다. 입금에 매달 기억 도둑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씩. 그 금액의 주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억 도둑, 기억을 훔친다는 뜻인가? 병실 안, 백일환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내 기억은 과연 내 것일까? 이수진은 오래전부터 백일환 장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잘 웃었지만 갑자기 분노했고 좋아하던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손녀 이름조차 어쩔 땐 가희라고 불렀다. 가희는 누구인가? 아무도 그 이름을 몰랐다. 가족 누구도 그 이름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여보, 아버님 상태 정말 심상치 않아.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이기라 했. 근데 그것뿐이 아니야. 그럼 뭐? 우울증? 아니면 환각? 이거 봐. 기억 도둑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 기억, 도둑? 정우는 아버지의 과거를 떠올렸다. 엄청난 돈을 벌진 않았지만 늘 꼼꼼하게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이처럼 수상한 이체를 할 리가 없었다. 혹시 아버지한테 접근했나? 사기나 협박 같은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아버님이 과거에 뭔가 저질렀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정우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지는 백일환의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거기엔 손때 묻은 작은 일기장 하나가 있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5년 6월 14일. 그날 그 아이를 두고 도망쳤다. 그 기억이 날 괴롭힌다. 그 아이 이름은 가희. 가희가 누구예요? 아버님. 정우는 말없이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진료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대화,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다. 오늘은 백일환의 알츠하이머 정밀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신경과 전문의 차분한 목소리. 환자분께서는 현재 알츠하이머병 중기 진단에 해당됩니다. 신경세포 퇴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몇 달간의 단기 기억이 뚜렷하게 손상됐습니다. 중기요?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주요 증상은 시간 장소 인물에 대한 인식 저하, 그리고 과거 기억의 일부 재구성, 특히 죄책감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기억의 왜곡 혹은 기억 삽입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지어낸 기억을 진실처럼 믿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 중 일부는 가상의 인물이나 과거의 죄를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훈과 수지는 동시에 그 이름을 떠올렸다. 가희. 그 이름은 단순한 착각인가? 아니면 잊혀졌던 과거의 진실인가? 수진아, 아버지 일기장에 가희라는 이름이 있었어. 그리고 그날 도망쳤다고도 써 있었어. 혹시 그 이름 우리도 조사해보자.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닐 수도 있어. 그날 밤 이수진은 인터넷에서 모년 6월 14일 그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날 경기도 일산에서 실종된 여자아이 이가희 6세라는 뉴스가 있었다. 정확히 같은 이름.
같은 날, 설마 아버님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건가? 의심은 이제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점차 의무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 이수진은 손끝이 떨렸다.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이가희 실종 사건 기사. 그 안에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작고 갸름한 얼굴, 긴 머리, 그리고 또렷한 눈동자를 가진 소녀. 6세, 실종 당시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마지막 목격자는 은색 소나타를 탄 중년 남성이라고 진술했다. 은색 소나타. 그거 아버님이 타시던 차 모델이었어. 그녀는 그 순간 단순한 기억의 왜곡이 아니라 실제 범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정훈아, 이건 그냥 착각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황이 맞아. 아버님 차, 날짜, 이름 다 정확히 들어맞아. 설마 우리 아버지가 애를 유괴했다고? 아니, 말이 안 돼. 아버진 그런 분 아니야. 그럼 그 이름은 왜? 그 날짜는 왜? 그리고 기억 도둑이라는 출처 없는 이체는 왜?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기억 도둑 명의의 계좌번호로 이어지는 흐름을 추적했다. 친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 조회에 가까운 방식으로 수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그 계좌는 누군가의 의료비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다. 수취인은 이가이? 이름 같은데?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실종된 아이라던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 계좌로 매달 치료비를 받고 있다. 수진아, 이건 이제 가족 문제가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은 아버님을 지켜야 해.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 다음날 이수진은 병원 복도에서 백일환의 담당 간호사와 마주쳤다. 혹시 아버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나요? 가족 말고요. 젊은 여성이라든가. 아, 네. 지난주에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환자 손을 오래 붙잡고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가희예요. 아저씨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억 도둑이야.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이수진은 지인의 도움으로 기억 도둑 계좌의 실제 수취인을 찾아냈다. 그 이름은 이가희. 서류상으로는 30세 여성, 현재 강원도 홍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 그 아이 살아 있었어. 그리고 아버님은 지금껏 몰래 그 아이 치료비를 대주고 있었던 거야. 이수진과 정훈은 그 길로 차에 올랐다. 백일원에게는 정훈이 일이 있다며 양해를 구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수진은 거듭 다짐했다. 이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이기도 하고 아버님을 지켜주기 위한 일이기도 해. 그들은 병원 명단에서 어렵지 않게 이가희라는 이름을 찾았다. 환자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 이가희. 생년 1000년 2월. 상태 신경성 언어기억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보호자 없음. 입원 사유 5년 6기 후 발견. 이름 외에 가족 정보 없음. 6이라고 적혀 있어. 1995년 6월 14일. 그날 아버님은 그 아이를 두고 도망쳤다고 했어. 그게 사실이었나 봐. 두 사람은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환자 면회 신청을 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기억, 도둑, 계좌의 송금자, 가족이라는 설명에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정훈아, 내가 먼저 들어가.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가희 씨, 방 안, 햇살이 조용히 깔린 침대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정훈을 바라보았다. 당신 누구예요? 나 기억 안 나요. 하지만 그 눈빛 낯설지 않아? 이름만 알던 기억 도둑은 이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수진과 정훈은 백일환이 왜 매달 이가희에게 돈을 보내는지, 왜 일기장에 가희를 두고 도망쳤다고 썼는지 그 모든 진실을 그녀를 통해 듣게 될 것이다. 요양병원 한쪽
햇살이 길게 누운 작은 면회실. 이수진과 백정우는 마주 앉은 이가희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말은 느렸으며 무언가를 말하려다가도 입을 꾹 다물기 일쑤였다. 그 아저씨, 매달 병실비 내줬어요. 간호사들이 익명 후원자라고 했지만, 한 번은 봤어요. 그날, 문 앞에 서서 나한테 손을 흔들던 노인, 혹시 기억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은 내가 6살 때, 가희야, 이따가 아저씨 금방 올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안 왔어요. 순간 정훈의 숨이 멈추는 듯했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확실한 기억이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6살 아이를 도로변이나 공원 어딘가에 두고 떠났다는 것. 그런데 왜 병원비를 계속 냈을까? 그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말했어요. 그분이 너를 계속 지켜봤다고. 죄책감, 그건 분명 죄책감이야. 백일화는 기억을 잃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잘못, 이미 지워졌다고 믿었던 죄책감이 시간이 지나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이수진은 정훈과 함께 백일환의 옛 다이어리들을 모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5년이라는 숫자 외에도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형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다. 그 애가희를 데려오자고 한 것도 형이었다. 나는 끝내 못 말렸다. 형, 우리 아버지, 삼촌은 돌아가셨잖아. 아니, 정훈아. 이건 아버님 혼자의 일이 아니었어. 가희를 데려온 건 너희 삼촌이었고, 아버님은 그 아이를 몰래 버리고 도망친 사람일 수도 있어. 진실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한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형을 찾아야 했다. 백일환이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한 그 한 사람, 그의 형, 백일찬. 그 이름이 드디어 떠올랐다. 백정훈과 이수진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 며칠을 조용히 지켜보다 백일환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기억의 일부가 왜곡되어 있더라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죄책감의 실체는 분명 존재했다. 아버지, 가희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가희, 그래. 그 아이는 이수진 부드럽게 다가가며 아버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잠시 깊은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백일환은 두 눈을 감았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가슴속에 돌처럼 박힌 장면 하나만큼은 선명했다. 그날 형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버지한테 혼이 났다고 했지. 네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데리고 왔냐고. 삼촌이 가희를 데려왔다고요? 그 애는 형 친구의 딸이었어. 근데 그 친구가 감옥에 가게 됐지. 그래서 형이 그 애를 몰래 키우자고 했고, 난 반대했어. 형도 돈이 없었고, 나도 그땐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내가 형 몰래 그 애를 데리고 서울 근교 작은 터미널에 내려놨어. 비 오는 날이었지. 아저씨 금방 올게라고 말하고, 그리고 난 돌아오지 않았어.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그는 기억이 왜곡된 게 아니었다. 그저 오래 숨겨왔던 죄를, 질병이 그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린 뒤에야 스스로 꺼낸 것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아버지, 난 무서웠어. 그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저 내 가족을, 내 아내, 내 아들들만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 아이를 두고 온 날부터 내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비를 보내신 거였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그래, 그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 내 죄는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았어. 그날 밤 이수진은 조용히 장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니, 지금이라도 진심을 전하면 됩니다.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가족이라 불릴 수 있는 시간도 남아있어요. 백일환의 고백 이후 집안은 말 없는 파장 속에 놓였다. 백정우는 침묵했고 이수진은 혼자 부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에 되뇌었다. 아버님은 죄인일까? 아니면 용서를 갈망하는 인간일까? 며칠 후 이수진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다. 이가인은 조용한 미소로 그녀를 반겼다. 가희 씨, 아버님이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어요. 직접 와서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전 기억이 많진 않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희미해요. 하지만 그 아저씨 눈빛은 기억나요. 날 외면했던 그 순간.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은 정당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사과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인은 그날 수진이 떠나기 전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가이 머뭇거리며 대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눈빛을 보고 싶어요. 기억은 잊었지만 그 눈빛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 면회실. 백일환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들어섰다. 그의 손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가희야, 너무 늦었지. 왜 오셨어요? 내가 너를 버린 그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었다. 널 죽였다고 생각했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미안하다. 그가 종이봉투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노란 원피스 조각이었다. 그날 아이가 입었던 옷의 일부. 그는 그것을 주워 담아 30년 가까이 간직해왔던 것이다. 이건 너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나의 마지막 방식이었어. 이가희는 그 옷 조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속에서 부서지는 듯한 숨소리를 내며 아저씨, 제가 용서한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건 제 몫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버려졌던 6살짜리 제 자신이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지금 살아 있었다면 그 눈빛만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맙다고 한 번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말에 백일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난 그 말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날 이후 백일환은 매주 이가희를 찾아갔다.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보는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 이가희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고 가끔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서로가 사라졌던 시간의 조각들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맞춰가기 시작했다. 과거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그날의 일은 백일환 한 사람만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지만 조금씩 주변의 이야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백일환의 친형 백일찬. 그의 흔적을 따라가던 이수진은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삼촌 백일찬 씨. 지금 살아있어.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원에 계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름도 바꾸셨대. 삼촌이 살아 있었어? 백일환은 그 사실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고개를 천천히 떨구고 침묵으로 모든 감정을 삼켰다. 며칠 뒤 정훈과 수진은 요양원을 찾아 백일찬을 만났다. 그는 반신불수였고 말도 명확하게 하지 못했지만 정훈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삼촌, 저예요, 정훈이. 기억하세요? 그 순간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다. 삼촌 가희라는 아이. 기억하시죠? 그 아이 삼촌이 데려오셨죠. 그 말에 백일찬은 눈을 꾹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손가락으로 탁자 위에 놓인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흐릿하고 삐뚤한 글씨. 그러나 그 내용은 선명했다.
백일찬이 펜으로 글을 써내려간다. 내가 데려왔다. 형은 반대했다. 그러다 버렸다. 미안하다. 삼촌, 그 아이는 살아 있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백일찬 눈에 눈물 맺히며 또 글씨를 쓴다. 내가 가도 될까? 그 애 보고 싶다. 그 한마디에 정훈도 이수진도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과거의 진실은 이제 모두의 기억에서 한 조각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삼촌은 숨으며 살았고, 가인은 잊히며 살아왔지. 이제라도 다들 다시 만나야 해요. 그게 유일한 구원이니까요. 요양원에서 돌아온 이수진은 백일환의 과거 일기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 속에는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된 일상이 담겨 있었지만 한 장의 종이만은 다른 페이지와 다르게 떼어낸 흔적이 있었다. 여기 뭔가를 지운 건 분명해. 며칠 동안 그녀는 소각 쓰레기 더미, 서랍 깊은 곳, 심지어 오래된 수첩 안까지 뒤졌고 결국 마루 장판 및 헝클어진 바닥 틈새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다. 조각을 맞추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지만 한 줄의 문장이 퍼즐처럼 완성됐다. 형이 무섭다. 그 애를 데려와선 안 됐었다. 하지만 형은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난 그 애를 이용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도망쳤다. 삼촌이 돈을 원했던 거야? 가인은 단지 수단이었던 건가? 그녀는 바로 요양원으로 가서 백일찬과 다시 마주했다. 이수진은 찢어진 기록을 보여주며 조용히 물었다. 삼촌, 그 애를 데려온 이유, 정말 보호하려고 했던 건가요? 백일찬 고개를 떨구며 필담으로 대답한다.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그 아이에게도 미안하다.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수진은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가희 이름으로 된 후원재단. 이걸 삼촌이 만든 거야? 그 재단은 이가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이상 조용히 운영되어 왔고 매년 지역 아이들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대표 이름은 백일찬. 이름을 바꾸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가희의 이름을 세상에 남긴 것이다. 삼촌 당신도 결국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이가희는 재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모른 채 살아온 시간. 그 긴 어둠 속에 남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흘러간 돈과 시간의 무게는 되레 분노로 돌아왔다. 그런 식의 보상은 필요 없었어요. 그게 보상이었다면 난 더 했을 거야. 하지만 그건 형이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을 거야. 그럼 왜 직접 말하지 않았죠? 왜 너는 내 조카다. 널 버린 게 아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원망과 억울함,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밀려든 이해의 감정이 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가희 씨, 그분들은 모두 무너져 있었어요. 삼촌도, 아버님도. 지금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같이 해볼 수 있어요. 며칠 후 백일환과 백일찬은 요양병원 한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평생 단절되었던 형제가 가희를 사이에 두고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다. 내가 형을 원망도 하고 피하기도 했지만 그 애를 두고 도망친 건 결국 나였어. 백일찬 힘겹게 손을 들어 글을 쓴다. 나도 잘못했어. 우린 둘 다 그 아이 앞에 서 있지 못했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길게 침묵했다. 그 침묵은 비난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전부터 미뤄둔 감정이 늦게나마 서로를 향해 열리는 소리 없는 사과였다. 나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도. 그녀는 일어나 조용히 두 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이제부터는 저도 기억할게요. 아저씨들 이름도, 얼굴도, 그리고 제 이름도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 이수진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카렌다에 표시된 날짜를 바라봤다. 11월 4일, 1995년 6월 14일로부터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단 3명뿐.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날의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문아, 오늘은 아버님도 뭔가 말하고 싶으실 것 같아. 우리 같이 앉아 있어 드리자. 그래, 지금은 그 얘기를 듣고 기억해야 할 때야. 백일원은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다 낡은 오디오 플레이어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프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1995년 6월 13일. 오늘 형이 또 아이를 데려와 놓고선 잠시만 맡아달라고 했다. 그 애의 이름은 카이. 이름이 참 예쁘다. 하지만 나는 그 애를 감당할 수 없다. 형은 이기적이다. 그 애를 진심으로 키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건 아버님 목소리예요. 내가 그날 밤 혼잣말처럼 녹음했어. 누군가 이걸 들을 날이 있을까봐. 오디오의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다. 만약 이 테이프를 듣는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카이를, 그 순한 아이를 고작 돈과 두려움으로 저버린 겁쟁이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매일 속으로 불렀다. 미안하다. 거실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세 사람의 숨소리, 그리고 오디오 속에서 사라지듯 들리는 백일원의 울음만이 남았다. 아버지, 이제 가희한테 들려드려요. 그게 진짜 사과가 될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목소리는 기억할 거야. 며칠 후 병원 면회실. 가인은 흰 셔츠 위에 회색 카디건을 걸친 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조용히 쥐고 있는 녹음기 하나. 그 안엔 백일원이 남긴 과거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이 목소리 기억나요? 어릴 때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그 말투. 오디오에선 백일원의 떨리는 목소리와 울음이 이어졌다. 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목소리를 듣고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게까지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그녀는 몰랐던 것이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켜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가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면회를 요청했다. 가희야, 고맙다. 이렇게 나를 마주봐줘서. 이가희 단호히. 저 아직은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날의 외로움은 평생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알고 싶어요. 저희 진짜 이름, 저희 진짜 이야기. 너의 이름은 가희야. 그리고 너는 내 기억 속에서 단 하루도 사라진 적이 없어.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잊힌 줄 알았던 존재가 기억 속에 살아있었음을 확인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었다. 이후 백일화는 가희에게 자신이 30년간 쓴 노트 하나를 건넸다. 노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가희의 이름, 병원비 송금 날짜, 간호사와의 짧은 대화 내용, 그리고 한 문장씩 반복된 말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그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겨울이 다가왔다. 가희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던 날, 이수진은 작은 초코 케이크를 들고 병원을 찾았다. 가희 씨, 생일 축하해요. 오늘이 가희 씨 31번째 생일이래요. 정말요? 제가 태어난 날을 아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가희 씨 주민등록번호를 다이어리에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분이 매년 이 날을 기억하셨어요. 가희는 손을 떨며 케이크 위의 작은 초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6살 생일도 눈이 왔어요. 엄마 아빠 없이 처음 맞이한 생일이었죠. 혼자 벤치에 앉아 울었어요. 근데 오늘은 누가 옆에 있네요. 그녀는 이수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며칠 후 가희는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백일환이 머무는 복지회관을 방문했다. 백일환은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가희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가희야, 이젠 너를 가족이라 불러도 될까? 저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가족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처음으로 그들은 손을 맞잡았다. 그 손엔 수십 년의 눈물과
후회가 스며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작고 따뜻한 온기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잃었던 기억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았다. 너를 잊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겨울이 깊어질수록 백일환의 기억은 서서히 무뎌져 갔다. 아들의 이름은 잊는 날이 많아졌고 이수진을 딸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단 하나, 이름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했다. 바로 그 이름은 마지막까지 그의 기억에 남아 무너져가는 인식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 숨쉬었다. 어느 날 백일환은 가희를 불러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언젠가 내가 날 잊더라도 이건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해줄 거야. 상자 안에는 오래된 것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노란색 천조각, 녹슬지 않은 작은 은목걸이, 그리고 백일환이 손수 만든 목재 이름표 하나, 이가이라 새겨진 조각이었다. 이거 그때 제가 입었던 원피스 조각이에요. 그래.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 매일 밤 그 조각을 쥐고 잠이 들었어. 너를 기억하고 싶어서. 가인은 상자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저도 이제 누군가의 딸이 되고 싶어요. 이름만 남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가인은 상자를 침대맡에 두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작은 편지를 써서 백일환에게 전달했다. 아버지, 오늘은 고구마를 구워 먹었어요. 어릴 땐 누가 해줬는지도 몰랐는데 그 냄새를 맡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기억에도 그 고소한 냄새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하나로 시작된 죄책감이 기억 하나로 되살아난 용서가 이제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 가희야, 내가 내 마지막 기억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다시 돌아왔다. 백일환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가 가희를 향해 짓는 미소만큼은 언제나 같았다.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손에 쥐던 작은 나무 상자도 이젠 늘 곁에 두지 못할 만큼 힘이 빠졌지만 마지막까지 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써줬던 편지 기억하세요? 가희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다. 그 속엔 단 3줄. 가희야, 넌 나의 잃어버린 딸이 아니라 내가 다시 찾은 첫 번째 사람이다. 아버지, 저 이 말 잊지 않을게요. 저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어른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백일환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기억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평화로운 장면으로 닫히는 순간이었다. 장례식 날 가희는 흰 카디건을 입고 백정훈과 이수진 그리고 병원 가족들과 함께 작은 편지함을 한 구석에 묻었다. 그 안엔 백일환의 녹음 테이프, 나무로 만든 이름표, 그리고 가희가 아버지에게 써내려간 30통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이건 제 유산이에요. 저를 기억해준 사람, 저에게 이름을 남겨준 사람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리고 몇 년 후 가희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 앞에서 그녀는 매년 한 번씩 자신이 받은 유산을 이야기한다. 얘들아, 기억이라는 건 단순히 잊지 않는 게 아니야. 기억은 누군가의 진심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그리고 그 진심은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어른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잊히는 순간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혀져 가는 것이다. 가희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이였다. 이제는 기억을 되찾았고 사랑을 배우고 있으며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게 되었다. 기억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유산이라는 사실을. 서울의 한 작은 초등학교. 오후 3시 반,
교실엔 낙엽 같은 웃음소리가 흘러넘친다. 가인은 지금 방과 후 독서 수업 교사로 아이들과 매일을 함께한다.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어릴 때 가장 아꼈던 책을 읽어줄게요. 책 제목은 우체통 속의 고백이야. 학생 유빈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도 어릴 때 슬픈 일 있었어요? 응. 그런데 슬픈 기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누군가가 그걸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선물처럼 남거든. 아이들은 기억을 배웠고 가인은 그 아이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방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그녀의 삶을 다시 흔들기 시작한다. 수신인 이가희 선생님, 발신인 이정희 가명. 당신은 내 딸일 수 있습니다. 30년 전 나는 당신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도 흐릿하지만 그림 속 아이가 당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름 이정희? 그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을 쿡 찌르는 듯한 기시감이 있었다. 가인은 지금껏 버려진 아이였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마저 뒤흔들릴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편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가인은 평소처럼 교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책상 앞에 앉은 한 아이가 유난히 조용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서. 말수 적고 눈을 자주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질문 하나 없는 아이였다. 윤서야, 오늘은 책 안 읽을래? 읽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 가인은 이상함을 느꼈다. 윤서의 목소리는 항상 조심스러웠지만 오늘따라 무언가 무너질 듯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방과 후 윤서는 교실 문 앞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선생님, 혹시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윤서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병원복을 입은 윤서와 그 옆에 이름 모를 중년 여인이 서 있었다. 윤서 고개를 떨구며 이분이 엄마일지도 모른대요. 근데 이름도 연락처도 없어요. 이 사진만 고아원 선생님이 줬어요. 가인은 순간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다. 잃어버린 이름, 버림받았다는 감정, 무력한 유년의 기억. 그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윤서야, 엄마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우리는 우리대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날 이후 가인은 매주 윤서와 따로 책을 읽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고 서로에게 점점 진심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서가 말했다. 선생님도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응, 하지만 지금은 다시 만나보고 싶어.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편지의 발신인 이정희라는 여인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한다. 가인은 정기적으로 백정훈, 이수진 부부를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곤 했다. 그 집은 더 이상 시댁이 아니라 그녀에게 진짜 가족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희야, 오랜만에 갈비찜 해봤어. 예전에 백이란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셨잖아. 맞아요. 아버지 식사 놓칠까봐 일부러 밥도 조금씩 나눠서 주셨었죠. 그나저나 편지에 적힌 그 여자분, 정말 친엄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단서도 기억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수진은 조용히 가희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다정했고 마치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누가 됐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내 옆에 있어줘. 그동안 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견뎌왔잖아. 그날 식사 후 정우는 가희를 집 앞까지 배웅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희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 종이에 이름을 쓰셨거든. 가희, 가희, 가희. 마치 무슨 주문처럼. 그게 참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그 이름 덕분에 제가 다시 살게 됐어요.
이름 하나로 받은 사랑이 이젠 제 삶을 지탱해요. 가인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 어딘가에 백일환이 있을 것만 같았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이정이라는 이름의 주소지로 향했다. 편지에는 단 한 줄, 경북 영천 노인복지센터 상담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희가 이정이라는 여인의 주소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경북 영천에 위치한 오래된 노인복지센터였다. 건물 외관은 낡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무언가 오래된 시간이 흐르는 듯한 공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 선생님 계신가요? 편지 받고 찾아왔습니다. 아,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잠시만요. 정희 선생님께 연락드릴게요. 몇 분 뒤 회색빛 머리에 단정한 니트를 입은 여인이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동자는 가희를 보는 순간 가볍게 떨렸다. 혹시 가희 씨? 네, 제가 이가희입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 한쪽에 앉았다. 창밖으로 들리는 겨울 바람 소리만이 침묵을 대신했다. 이름만으로 찾게 될 줄은 몰랐어. 이름조차 그때 내가 지어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전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이정희는 고개를 들고 가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작은 사진을 꺼내 보였다. 오래된 필름 사진. 가희가 어린 시절 병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윤서가 보여준 사진과 같은 배경, 같은 여인이 함께 있었다. 너야 이마에 작은 점, 왼손 새끼손가락 관절 모양까지. 나는 널 기억해 하지만 널 직접 키우지 못했어. 왜요? 왜 그러셨어요? 이정희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가희야, 나는 널 낳고도 몇 달을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했단다. 당시 나는 미성년자였고 집에서는 널 숨기려 했어. 결국 나를 대신해 널 데려간 사람이 너를 유기해버린 걸 나중에 알았단다. 평생 그 사람을 원망했고 널 찾기 위해 작은 재단에서 일하며 정보를 모았어. 그리고 드디어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거야. 가희는 말없이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하얗게 굳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잊힌 이름은 버림받은 것도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다. 단지 너무 오래 찾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당신이 내 엄마라면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기억 속에 나를 넣어주세요. 가희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가방 속에 접어넣은 편지 한 장, 작은 사진 한 장이 온 몸을 무겁게 눌렀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 한쪽에서는 묘한 기쁨과 분노가 교차했다. 버린 게 아니었다. 숨겨야 했고, 찾고 싶었고, 끝내 찾았다. 그런 마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정희와 다시 만나보기로 했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 가희와 이정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엔 처음과 달랐다. 가희는 준비된 듯 차분히 질문을 꺼냈다. 왜 지금에서야? 왜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절 찾으신 거예요? 내가 널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널 낳은 건 맞지만 엄마로 살지 못했으니까. 난 오히려 내가 너를 떠났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어쩌면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을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런 가족 안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도 널 찾고 싶었어. 너의 이름을, 너의 눈빛을, 너의 지금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어. 가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속으로 묻고 있던 말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정희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이 때의 가희가 아니라 지금의 저를요. 그렇게 할게. 가희야, 너는 나의 가장 늦은 봄이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 계절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날 이후 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짧은 손편지를 써서 이정희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지금부터라도 쌓아가기 위해 사람은 태어나서 가족을 갖고 어른이 되어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간다.
하지만 어떤 가족은 피보다 더 복잡하고 애매한 감정으로 엮인다. 가희에게 이정희는 생물학적 어머니였지만 그녀의 진짜 어머니처럼 마음을 안아준 사람은 이수진이었다. 그래서 만나봤구나. 그분, 좋은 분이셨어?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복잡하지. 혈연이라는 건 때론 선물 같기도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과제 같기도 하거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최근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다. 이정희가 자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며 요청했던 검사였다. 결과는 98% 일치. 정말 제 어머니가 맞아요. 그렇구나. 이젠 마음이 더 복잡하겠네. 그래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수진 엄마예요. 고마워, 가희야. 너한테 엄마라는 말 들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 그날 밤 가희는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품고 잠이 들었다. 하나는 나를 낳은 사람, 이정희. 하나는 나를 키운 사람, 이수진. 가족이란 꼭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정희가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이수진과 직접 마주하게 된다. 초겨울 서울의 작은 공공도서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기억을 위한 작은 북 콘서트가 열렸다. 이 행사는 가희가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학교와 이가의 장학재단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는 단 하나, 기억, 용서, 그리고 관계 회복.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이름, 가족이라는 단어를 의심했던 시간,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까지의 여정. 저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객석은 조용했고 그 안에 이정희와 이수진,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정희는 마치 무대 위 딸을 처음 본 듯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고 이수진은 손수건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떴다 감았다. 누군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는 두 분 모두라고. 그 말에 관객들 사이에서 작게 울음 섞인 숨소리가 퍼졌다. 그리고 가희는 두 여인을 무대 앞으로 불렀다. 엄마, 그리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두 분께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가희야. 그래, 듣고 싶어? 두 분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상처받고, 흔들렸고, 때론 미워했지만, 결국 두 분 덕분에 제가 사랑을 배웠어요. 가희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다. 그 장면은 북 콘서트를 찾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카메라에 담겼고 다음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기억이 만든다. 오늘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이가의 장학재단은 조용히 운영되던 지역 기반의 후원단체였다. 백일찬이 생전에 만들어 두었던 이름 없는 후원의 구조물은 가희와 이수진이 정식 법인으로 전환하며 본격화되었고 이제는 서울 몇몇 학교와 지방교육청까지 주목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곧 의심도 함께 불러왔다. 잃어버린 이름, 눈물의 장학재단. 하지만 이 유산 누구의 것인가? 재단 설립자 고구 백일찬 씨의 과거, 6.2 아동 연로 정황 드러나 기사 한 줄로 평온했던 일상이 흔들렸다. 언론은 과거 백일환, 백일찬 형제의 가히 6.2 사건에 주목했고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이었지만 그 이름 아래 장학재단을 운영하던 가희는 도덕성 논란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안게 되었다. 이런 식이면 안 돼. 가희를 두 번 죽이는 거야. 괜찮아요. 이건 제가 넘어야 할 산이에요. 이 유산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증명해내야 할 거니까요. 며칠 후 가희는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단상 위에 선 그녀는 당당했지만 조용했고 고개를 들고 말할 때마다 기억을 품은 눈빛이 반짝였다. 네. 저는 6.2 아동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긴 적도 감추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6.2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두 분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실수했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 기억의 유산으로 남았고, 저는 그 진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용서로 이어진 관계의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만든 미래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침묵했고 그 순간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녀를 공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이름을 지켜낸 사람이었기에 그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장 단단한 생존자다. 기자회견 이후 가인은 모든 일정을 줄였다. 수업 외 활동은 최소화했고 재단 운영 역시 실무 위주로 넘기며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진짜 가족. 그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닐까?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정훈과 이수진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다. 작은 테이블에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잡채,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식탁.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니? 저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고 싶어요. 이름도 피도 중요하지만 함께 울어준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진 엄마, 정훈 오빠 두 분은 제 가족이에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제 전부예요. 가희야, 나도 내 동생들에게 너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었어. 이제야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우리 딸이라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가인은 처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다. 노트에 꾹꾹 눌러 쓴 글. 가족은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낸 사람이다. 그 문장을 쓴 후 가인은 노트 커버에 이름 하나를 새겼다. 이가희 1995. 그 옆엔 작은 하트 하나와 사람답게 살아내기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겨울 방학을 앞둔 마지막 수업. 가인은 교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책을 읽는 날도 필기하는 날도 아니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는 날이었다.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조금은 긴 이야기지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가인은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다. 기억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힘이야. 선생님은 어릴 때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누구 딸인지도 모르고 자랐죠. 그때는 세상이 너무 차가워서 가끔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학생 민지 조심스럽게. 선생님도 무서웠어요? 응, 무서웠어. 하지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기억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슬픔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그리고 상처를 안아주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어도 괜찮아.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린 서로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살짝 눈가를 문질렀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윤서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가희에게 건넸다. 선생님, 제 진짜 엄마를 찾지 못해도 전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니까요. 가희는 윤서를 꼭 안았다. 눈물은 참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울림이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가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교사다. 그리고 나는 기억한다. 기억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걸. 수년이 흘렀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면서 많은 것을 바꾸었고 가희도 변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기억의 힘을 믿는 마음만은 그대로였다. 서울의 작은 도서관. 그녀는 이제 기억치유 독서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대상은 아동보호시설,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활동이었다. 얘들아,
오늘은 편지를 쓸 거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없어도 괜찮아. 우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은 손에 펜을 쥐고 처음엔 머뭇거리다. 이내 하나둘씩 글자를 써 내려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카이는 문득 백일환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노트를 떠올렸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유산이다. 사람이 사라져도 그 사람이 남긴 진심은 다음 사람을 일으킨다. 그녀는 그 글귀를 조용히 읊조리며 창밖을 보았다. 겨울 해가 짧아진 오후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선생님, 오늘도 제 이름 기억하시죠? 당연하지. 윤서라는 이름. 선생님한테 가장 따뜻한 이름 중 하나야. 이제 가인은 기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작은 온기로 남게 될 것이다.